네, 지멘스 S7 1500 시리즈고요. 지금 커버를 여는 게 파워 서플라이 모듈 PM 모듈입니다. 그래서 밑에 220 전원이 들어가고 빨간색으로 해서 24V 전원이 CPU로 공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D 카드가 꽂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되는 기종은 PM 포트가 지금 3개가 제공이 되고 프로피버스라고 하는 DP 포트가 하나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색하고 적색이 24V 전원 라인이 되겠습니다. 전원이 공급되고 CPU가 돌아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모듈에게도 전원을 공급하도록 시스템이 제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듈에 있는 시리얼 넘버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입력 모듈 2개, 출력 모듈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아날로그 인풋, 아날로그 아웃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PU가 앞에 있는 커버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좀 이전 모델들은 저렇게 분리가 됐는데 최신 것들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커버에는 이렇게 단자에 대한 색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단자 내 작업을 편히 할 수 있도록 커넥터가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 인풋, 디지털 인아웃 32점씩 각각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인풋과 아날로그 아웃풋, 그러니까 AD, DA가 각각 하나씩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모듈은 위에 있는 그 연두색 손잡이를 잡아서 빼면은 커넥터를 분리해서 작업을 수월하게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AD 모듈을 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래쪽이 이제 24V 전원이 들어가는 거였고요. 전체적으로 모습이 지금 이렇고, 메인 그 파워가 들어가서 CPU가 기본 점검을 끝내면 이하 디지털 인풋 모듈, 즉 오른쪽에 CPU의 오른쪽에 있는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각각 모듈이 점검을 끝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PU도 이제 부팅이 끝났고요. 하드웨어에 전원이 공급되고 기본 점검이 끝났으면 TIA 포탈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을 해주고요. 사용되는 모델명이 1516-3PNDP 모델이라서 프로젝트 이름을 그냥 동일하게 이름을 주었고요. 처음에 포탈뷰에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 디바이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디바이스의 네트워크에서 Add New Device를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CPU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PU 모델 네임 잘 확인을 하시고 버전까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 1516 3PNDP가 교육용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교육기관에서는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의 사양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램 8기가 이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파워 서플라이 모듈이 이제 PM 모듈이 있고 PS가 있는데, PM 모듈이 1500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용량이 기존 PS 대비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부하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파워 서플라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CPU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디지털 인풋 모듈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 드래그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32점짜리 디지털 출력 모듈에 대해서 모델 네임을 확인을 하고 추가를 하는 거죠.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지금 카탈로그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3번 슬롯에 장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스템이 아날로그 인풋 모듈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되는 아날로그 인풋 모듈이 8채널짜리 8채널짜리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해당되는 모듈을 찾아서 삽입을 하고요. 아날로그 출력 모듈도 또한 선택해서 삽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삽입을 할 때는 버전을 이것도 해당 각 모듈마다 버전을, 밑에 있는 버전을 꼭 체크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CPU에 프로피넷 쪽을 체크를 해 보시면 지금 하는 거는 PC의 IP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PC의 IP 대역과 동일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PC IP 대역이 210191 그 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IP 대역을 연결해 넣어 주려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서브넷 마스크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세 번째 자리까지는 IP를 맞춰줘야 통신이 가능한 것이고, 끝에 있는 IP 값만 이제 다르게 하면 PC하고 통신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죠. 물론 네트워크 상에 동일한 IP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IO에 대한 어드레스를 할당을 하려고 하는데요. 설정에 가보면 IO 어드레스라고 해서 처음 게 0번, 3번, 그리고 출력도 보시면은 IO 어드레스의 0번, 3번으로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AI 모듈에 대해서는 입력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 템플릿을 만들어 놔서 사용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매뉴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매뉴얼로 하게 되면 각각의 입력 범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템플릿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매뉴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사용자가 임의로 볼테이지로 입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전류로 입력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O 어드레스는 입력단이 0번부터 3번을 사용했기 때문에 4번부터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 채널당 16.2바이트씩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부터 19번 어드레스가 할당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DA 컨버터 채널은 4부터 11번까지 출력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 설정이 끝났으면 온라인에 익스텐디드 다운로드로 들어가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운로드 창이 생기고요. 기존의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듯이 위쪽은 컴퓨터, 아래쪽은 PLC, 이렇게 중간에 연결을 PN 방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적절한 네트워크 카드, 인텔 82597 카드를 선택을 잘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스타트 서치를 하면 현재 PLC는 19168 50.100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플래시 LED를 체크를 하면은 해당 PLC의 신호가 이렇게 깜빡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래시 LED를 체크를 하면 이렇게 CPU에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PU까지 확인이 되었으면 로드 버튼을 눌러서 PLC의 환경 설정을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IP를 할당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가 나오고요. 그래서 기본 설정했던 이 설정 내용에 대해서 컴파일링이 이루어지고 해당 컨피그레이션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PLC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마친 거죠. 환경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프로그램 블럭을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OB1 블럭이 메인 프로그램, 즉 스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창이 오른쪽에 가 있는 관계로 창을 다시 한쪽을 가져와 가지고 가운데다 세팅을 한 다음에 A 접점은 드래그를 해도 되고요, Shift F2번을 눌러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는 바이트 단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i0.0부터 i0.7까지 쓸 수가 있는 거고, 출력도 Q를 써서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Q0.0부터 Q0.7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그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레이블이 아닌, 레이블과 이제 동일한 개념인데 여기서는 태그라는 이름을 써서 이 태그에다가 PB1, 램프, Q는 이제 램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램프1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면 컴파일과 동시에 다운로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단축키는 컨트롤 T키 아니면은 저기 안경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니터링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PB1이 동작하고 거기에 관련된 램프가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IC 타이머를 사용을 할 건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스텝 5 타이머는 쓰지 마시고, 왜냐면 시간이라든지 활용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IC 타이머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M 메모리는 이제 내부 디바이스 메모리 중에 비트 메모리가 되겠는 거고요. 똑같이 바이트 단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Shift F5번을 누르던지 empty 박스를 갖다 놓은 다음에 T-ON이라고 하면 온딜레이 타이머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온딜레이 타이머를 사용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인 DB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DB 메모리가 할당을 받은 거죠, 타이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있는 PT 프리셋 타임은 시간 간격을 줄 수가 있고요. 지금 1초 준 거죠. 그런 다음에 출력 쪽에다가 Q0.0에다가 연결을 하면, Q에 연결을 하면은 다운로드 할 때는 타이머로 생성할 때 만들었던 DB까지 같이 다운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메모리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DB1도 다운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푸시 버튼 1번을 1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램프 1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운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A 접점 하나 갖다 연결을 하고요. 주 어드레스는 i0.2를 사용을 했습니다. empty box shift F5번이고요. 그래서 CTU 업 카운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서 DB 메모리를 할당을 받는 창이 나오는 거고요. 어드레스는 DB 2번을 할당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R은 리셋 스위치인 거죠. 그래서 I0.2를 할당을 한 거고요. PV는 프리셋 밸류 3 값을 해서 3번의 신호가 들어오면 램프 출력 Q0.1이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할 때는 DB2번도 같이 이제 다운로드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PLC 안에 DB2 메모리 공간이 있어서 체크하는 부분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DB2번이 없는 경우에는 같이 다운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PLC의 데이터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3번 올리면 램프가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이머 2개로 전멸 기능, 플리크 기능을 만들고,
전멸하는 것을 업 카운트로 개수를 세서 램프가 전멸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딜레이 타이머 작성을 한 거고요. 틀렸죠? 네, 0.5초를 줬고요. 그래서 스위치를 올린 다음에 0.5초 이후에 Q0.0 또는 M0.0으로 이제 바꿨는데 M0.0 신호가 들어오면 Shift F2번 A 접점 M0.0의 신호가 들어오면 온딜레이 타이머로 램프 로프 지연이라는 타이머를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시간 간격은 마찬가지로 0.5초 간격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M0.2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신호로 앞에 쪽을 잘라주게 되면 M0, I0.0 스위치가 올라가 있다면 M0.0 신호가 0.5초 간격으로 전멸을 하겠죠. 이때 램프를 꺼주는 신호는 M0.1이 되기 때문에 M0.1로 카운팅을 해서 CT 유저 그래서 CTU를 활용하기 위해서 DB를 또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램프 1 카운트로 이름을 줬고요. 리셋을 수동으로 일단 작동시킬 거라서 I0.1로 리셋 스위치를 달아놨고 5번 전멸이 되면 정지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M0.2 어드레스를 하나를 추가로 만들어서 M0.1로 앞에 있는 스위치 다음에 차단을 시키면 5번 깜빡인 이후에 더 이상 전멸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죠. 실제 이제 램프를 연결을 해야 되니까 위쪽에 M00 대신에 램프를 직접 달아도 되는데 여기서는 연습삼아 M00 아래로 내려서 램프를 연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그에 각각 기능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면 다음번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해를 빨리 할 수가 있겠죠. 크게 다른 점은 없고 보통 글로파에서는 온딜레이 타이머나 카운터를 쓰면 알아서 메모리를 자동으로 잡아주는데 이 지멘스에서는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이 메모리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을 해주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만 다를 뿐이지 기본 내용은 글로파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물론 이제 뒤쪽으로 멀티, 싱글 인스턴스 가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은 글로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알 수 있고 방금 전에 화면 축소 확대한 거는 컨트롤 키하고 휠 키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제 램프가 전멸하는 것을 보면 I0.0 스위치를 동작시켰을 때 램프가 전멸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셋을 동작을 시켰고요. 다시 동작을 시키면 램프가 전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외부에 없더라도 또는 스위치가 있더라도 강제로 외부 입력 모듈에 대한 값을 강제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포스 테이블에다가 지금 PB1이라고 지금 작성을 했고요. 거기에서 포스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면 모듈에도 저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I0.0에도 F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상태에서 값을 포스에서 지금 화면이 좀 잘렸는데요. 눌러보시면은 1과 0으로 강제로 1, 0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 이제 스탑 포스링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입력 신호에 대한 강제 신호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AD 카드 사용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셔가지고 아날로그 인풋 더블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사전에 세팅을 매뉴얼로 세팅을 했었고 볼테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10V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입력 범위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장비가 플러스 10V까지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0V로 했고 스타트 어드레스가 4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프로세싱 이미지에서 지금 4번에 그대로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나중에 또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 외부 기기이기 때문에 어드레스 이미지 영역에서 읽어오는 거와 실제 그 모듈 AI 모듈에서 직접 읽어올 거냐 이 차이점인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듈 자체에서 값을 읽어올 때는 PIW로 읽어오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멘스는 범위를 아날로그 인풋의 범위를 이 분해능 모듈이 바뀔 때마다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값을 27648로 설정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원래 스케일이라는 함수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데 이 1500에 와서는 노멀 x와 스케일을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노멀 x하고 스케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iword 4번지에 프리퍼로에서 p를 붙였고요. 직접 모듈에서부터 값을 직접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읽어온 값을 엠메모리에 20번지에 저장을 했고 그래서 스케일로 리얼 값을 다시 리얼로 해서 볼트 단위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MW를 썼기 때문에 4바이트를 먹는 거죠. 그래서 23번까지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24번부터 전압을 저장하기 위해서 MD24로 저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값이 변환이 바로 시작이 되고요. 다운로드 하자마자 바로 변환이 시작이 되고 MD24번이 변환된 전압값인 거죠. 그리고 iword 4번이 디지털 값이 되겠습니다. 채널 1번부터 아니 원래 0번부터인데 0번 채널이 iword 4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수정된 것을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값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장비에서 전압 올리는 것을 같이 영상으로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가 조금 안 맞긴 하는데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면 전압을 내리면 같이 전압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전압을 올리면 전압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팅할 게 크게 많지가 않아서 훨씬 사용하기 편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멀 X를 쓰지 않고 레거시에 표시되어 있는 스케일만 사용해서 아날로그 인풋 모듈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iWord 4번으로 입력을 해도 상관은 없고요. 모듈에서 직접 읽어오기 위해서 PIWord 4번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리턴 밸류는 제대로 동작이 안 됐거나 오버플로어 됐을 때 값이 저장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메모리 하나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이폴라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으로 다 구분돼서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폴라로 2를 하시면 표시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으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 밸류는 워드 메모리이기 때문에 위에서 사용하지 않은 어드레스를 하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찾아는 봐야 되는데 왜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고 노멀 한 다음에 스케일 X를 쓰는지는 조금 더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스케일 함수가 X3000, X300 시리즈 때부터 이제 같이 사용을 하던 건데, 좀 더 사용하기는 이게 아직까지는 수월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도 이제 오버플로어 됐을 때 리턴 밸류가 값이 나오면서 이제 그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상태 값을 표시를 한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일 함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DA 컨버터 사용법을 알려드릴 건데, 영상을 촬영할 때 그 세팅하는 부분은 제가 녹화를 하지 못해서 아까 처음에 기기 세팅할 때 설명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MW의 연관지에 전압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전압이 DA 컨버터를 통해서 출력이 나가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전압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하이하고 로를 10-10으로 설정을 했고, 바이폴라는 1, 그리고 리턴 밸류도 M워드 1번을 설정을 했고요. 출력이기 때문에 Q워드의 4범지로 어드레싱이 이제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5V를 출력을 하고 싶으면 MD 0번지에 숫자 입력을 5로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디지털 값이 출력이 나가게 되고요. 함수는 언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출력에 그대로 이제 5V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상이랑 같이 보면은 맨 끝단에 지금 5V로 바뀌었고요. 만약에 출력을 3V로 바꿔서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이 3V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7V 출력이 나가서 7V로 출력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AD, DA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00 시리즈부터는 하드웨어를 특정하지 않은 하드웨어에 대해서 자동으로 할당하는 기능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Unspecified PLC를 클릭을 한 다음에 Detect를 클릭을 하시면 네트워크 환경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현재는 1516 PLC 세팅이 된 게 보이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CPU와 그 외의 모듈들이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모듈만 설정하시고 기타 내용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하드웨어 세팅을
좀 더 빠르게 마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